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애플, AAPL입니다. 최근에 애플 주가 정말 그야말로 뜨겁다는 표현이 딱 맞죠. 2025년 10월 22일이었나요? 3.94%나 오르면서 262.24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투자은행 루프캐피탈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315달러까지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 315달러라는 숫자가 정말 시장의 시선을 확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올린 게 아니고 기존 목표가가 226달러였으니까요. 거기서 단숨에 이렇게 끌어올린 것도 놀랍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투자 의견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걸 매수로 상향 조정한 거죠. 아, 그게 더 중요하군요. 단순히 가격 전망치만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이 바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 뭐 이런 신호를 시장에 던진 셈이니까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더 파고 들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 투자 분석 보고서라든지 시장 데이터, 또 최신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요. 이 현상의 배경은 도대체 뭐고, 또 지금 애플의 기초 체력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미래 전략까지 아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평가가 나왔을까? 그리고 이 흐름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최근 주가 급등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이폰 17 초기 판매 실적이 심상치 않다 이 소식인데요. 시장 반응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하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루프캐피탈의 그 과감한 평가, 보유에서 매수로 목표가는 226달러에서 315달러로.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 무엇이 이런 판단에 가능하게 했을까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루프 캐피털의 애널리스트 아난다 바루아라는 사람의 분석입니다. 그의 진단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폰 교체 주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슈퍼사이클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거죠. 아, 슈퍼사이클. 그 용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신제품 많이 팔리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그냥 신제품 효과는 출시 초기에 반짝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슈퍼사이클은 그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 이유로 스마트폰 교체를 좀 미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이번엔 아이폰 17이 그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미뤄왔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거대한 교체 물결 같은 걸 의미합니다. 와, 몇 년간이요? 단순히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는 큰 흐름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프 캐피털은 자신들의 공급망, 그러니까 부품 공급 업체들이나 생산 라인들을 아주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공급망 점검 결과까지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서 바로아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출하량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2027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지속적인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게 목표 주가를 그 315달러라는 아주 높은 수준까지 밀어올린 핵심 동력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3년간의 지속성장 전망이라 정말 강력한 근거인데요. 근데 이런 기대감을 좀 뒷받침해 줄 만한 실제 눈에 보이는 데이터 같은 것도 있었죠. 제가 본 자료 중에는 그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던가요? 거기 초기 판매 데이터가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사실 시장 분위기를 아주 확실하게 달궈놓은 역할을 했죠.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되고 딱 첫 열흘 동안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하고 중국에서 판매량을 봤더니 전작인 아이폰 16 시리즈랑 비교해서 무려 14%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14%요? 첫 열흘 만에? 와.
네. 이게 왜 더 놀랍냐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 거의 정체 상태다. 이런 인식이 아주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4% 증가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14%면 확실히 그냥 넘어갈 숫자는 아니네요. 그 막연하게 들렸던 슈퍼사이클이라는 기대감이 뭔가 조금씩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카운터 포인트 데이터가 나오면서 룹 캐피털의 그 슈퍼사이클 진단에 아주 강력한 설득력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혹시? 하는 기대감에서 아, 진짜인가 보다 하는 확신 쪽으로 옮겨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가 아니라 진짜 시작됐네? 이런 공감대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월가의 다른 큰 손들, 다른 주요 기관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루프캐피털 혼자만 이렇게 외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혼자만의 목소리는 아니었죠. 예를 들면 그 에버코어 ISI라고 거기도 꽤 큰 투자은행인데 거기서도 애플을 자기네들 그 전술적 유망중 목록, 영어로는 택티컬 아웃퍼포머 리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딱 추가를 시켰습니다. 아, 에버코 ISI까지 전술적 유망주 목록?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들이 연달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애플을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건 뭐 특정 애널리스트 한두 명의 주관적인 견해를 넘어서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애플의 이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증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와, 분위기가 정말 뜨겁네요. 이런 시장의 열기, 긍정적인 전망들, 이게 당연히 주가 차트에도 그대로 나타났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0일에 장중에도 그렇고 종가 기준으로도 그렇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단 말이죠. 이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하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다가도 계속 막혔던 구간이 있거든요. 과거의 매물대, 쉽게 말하면 주가가 그 이상 오르기 힘들게 했던 벽 같은 거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걸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 상승으로 그 강력했던 저항선 구간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기술적 분석 용어로는 돌파, 브레이크아웃 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아,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했다. 그럼 그 이전의 저항선, 그 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렇게 돌파된 저항선은 이제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주가 상승을 막던 천장이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때 받쳐주는 튼튼한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와, 천장이 바닥으로 흥미로운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얼마나 실렸는지도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 돌파가 진짜인지 아니면 잠깐 속임수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요. 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번 사상 최고가 돌파는요, 예전에 그냥 조금씩 오르던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났군요. 네, 차트 분석에서 거래량은 종종 그 매수세나 매도세의 힘,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뭐 소수의 투기적인 세력이 잠깐 끌어올린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동의하고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술적 돌파는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기술적 신호들을 봤는데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근본적인 곳으로 옮겨보죠.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고 차트가 강세를 보이는 진짜 이유, 그 뿌리는 결국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가진 힘, 즉 펀더멘털에 있을 텐데요. 특히 아이폰 17의 초기 성공, 그 배경에 과연 어떤 전략들이 숨어 있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신제품이니까 잘 팔렸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판매 데이터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14% 증가는 예사롭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이폰 17의 성공은 절대 그냥 우연히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품 및 가격 전략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그리고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각각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오, 지역별로 다른 전략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중국 시장은 어땠나요? 거긴 경쟁도 엄청 치열할 텐데요.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는 키워드를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 아이폰 17 기본 모델의 가격을요, 이전 모델이랑 똑같이 동결했어요. 가격을 안 올렸다고요? 신제품인데? 네,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했죠. 칩은 최신 A19 칩을 넣어주고 디스플레이도 개선하고 저장 공간 옵션도 더 좋게 해줬는데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개선이면 이거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 거죠. 말 그대로 가성비 끝판왕 이미지를 심어준 겁니다. 와, 가격은 동결하고 성능은 대폭 향상이라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실제 판매 결과는 그럼 어땠나요? 그 전략이 통했습니까?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7 기본 모델의 초기 판매량이 전작인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2배요? 기본 모델 판매량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중국 시장의 특성, 특히 가격 민감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이 가성비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확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기본 모델 판매량이 2배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또 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국은 가성비보다는 좀 다른 걸 중시하나요? 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비싼 프로 맥스 모델,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 모델의 판매가 아주 두드러졌어요. 아, 미국은 비싼 게 잘 팔렸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회사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통신사들이 아이폰 17 프로 맥스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정말 공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하면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트레이드인 혜택도 아주 좋았고요.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실제 지불하는 금액 부담을 크게 덜면서 이왕이면 가장 좋은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통신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빛을 발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중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아주 높은 기본 모델로 점유율을 확 잡고 미국에서는 통신사들과 손잡고 수익성이 좋은 프리미엄 모델 판매를 극대화했다. 이런 거군요. 이야, 정말 시장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전략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각 시장의 소비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소비 패턴,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쟁 구도, 또 통신사 같은 파트너들의 영향력은 어떤지, 이런 아주 복잡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짜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마케팅 역량, 그리고 전략 수립 능력이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런 성공적인 제품 전략은 당연히 애플의 전체적인 재무 성과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최근에 발표된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체 매출이 940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아주 가볍게 넘어섰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폰 매출이 견조하게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 부문 매출 있잖아요. 앱스토어나 애플 뮤직 같은 거요. 거기도 2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그야말로 쌍끌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플의 재무 건전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그 3분기 실적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만한 포인트가 바로 그 경이로운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려 31%를 넘어섰어요. 31%요? 영업이익률이?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품 하나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보통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기반 회사로서는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거의 꿈 같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외부 신용평가기관들의 데이터를 봐도 구루포커스 같은 곳 자료를 보면요. 애플의 파산 위험은 거의 0, 제로에 가깝다고 나올 정도로 재무 안정성이 극도로 높게 평가됩니다.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회사라는 거죠. 영업이익률 31%에 파산 위험 제로. 와,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럼 이렇게 탄탄한 재무적인 체력이 있다는 게 애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재무적 기반, 다시 말해 풍부한 현금 창출 능력과 높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은 첫째로 아이폰 같은 핵심 제품 개발에 매년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망설임 없이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씨앗을 계속 뿌릴 수 있는 거죠. 둘째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가성비, 미국에서는 통신사 협력 같은 그런 시장별 맞춤 전략이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아주 과감하게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금력이 뒷받침되니까요. 결국 이걸 보면 성공적인 제품 출시가 뛰어난 재무 성과로 이어지고 그 재무적 성공이 다시 차세대 혁신을 위한 막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애플이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애플 펀더멘털의 가장 핵심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이죠. 와, 선순환 구조.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이걸 확인시켜주는 기술적 지표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애플의 탄탄한 펀더멘탈까지 주로 밝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어떤 기업이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공존하기 마련이죠. 이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애플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전략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현재 아이폰 17이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애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날카롭게 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AI 분야에서의 경쟁력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는 아무래도 애플이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경쟁사들에 비해서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다소 좀 뒤처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플에서 AI 연구를 주도하던 핵심 인력들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소식들 간간히 들려오고요. 또 지난 WWDC 행사에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 기능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능 일부는 출시가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죠. 이런 점들이 왜 애플의 미래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AI가 단순히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차원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 콘텐츠를 보고 만드는 방식 등등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애플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뒤처진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이건 애플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문보를 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기능 하나가 아니라 미래의 핵심 경쟁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군요. 그렇죠. 특히 애플은 그동안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웠던 게 뭐였나요? 바로 하드웨어, 아이폰, 맥북, 소프트웨어, iOS, macOS, 그리고 서비스,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를 수직적으로 완벽하게 통합해서 아주 매끄럽고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통합 생태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AI 역량이 만약 부족하다면 그 자랑하던 강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AI가 빠진 통합은 뭔가 좀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확실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네요. AI 없는 미래는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말로 기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AI 분야에서 애플이 뭔가 반격을 위해 몰래 준비하고 있을 카드? 그런 건 없을까요? 이대로 그냥 뒤처지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무프 캐피탈의 분석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아난다 바로아 애널리스트는요, 애플이 단순히 기존 아이폰에다가 AI 소프트웨어를 그냥 덧붙이는 방식, 그런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처음부터 AI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진정한 AI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정한 AI 아이폰이요? 그건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폰이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지금 아이폰도 시리 같은 AI 기능이 있긴 하잖아요. AI 시대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설계된 전용 하드웨어는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약간은 나중에 덧붙여진 느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진정한 AI 아이폰은 첫째로 AI 연산 처리에 훨씬 더 특화된 칩, 예를 들면 지금 M 시리즈보다 더 발전된 M5 같은 차세대 자체 개발 칩을 탑재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둘째로 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를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와 필요할 때 클라우드의 강력한 성능을 빌려 쓰는 클라우드 AI를 아주 최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것이 iOS 운영체제나 iMessage, 페이스타임 같은 핵심 서비스들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서 정말 이전에 없던 수준의 내게 딱 맞춰진 개인화되고 아주 지능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의 결합, 핵심 서비스와의 경합. 이건 정말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AI 시대를 위한 애플의 어떤 근본적인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좀 감지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M5 칩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요? 네, 애플은 이미 아이패드나 맥북에 들어가는 M 시리즈 칩을 자체 개발하면서 매년 그 칩 안에 있는 AI 처리 성능, 뉴럴 엔진이라고 하죠. 그 성능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관련 AI 전문 인력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거나 혹은 AI 기술을 가진 작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등 물밑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애플의 AI 전략은 경쟁사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경쟁사와 다른 전략이요? 어떤 식으로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최신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걸 개발해서 공개하고 그걸 자사 서비스에 막 적용하는 약간 속도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두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완벽한 수직 통합을 통해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용자가 쓰기 편한 그런 사용자 친화적인 AI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입니다. 즉,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가장 애플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다듬어진 제품을 내놓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품질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AI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네요. 늘 그래왔듯이 애플은 막 서두르기보다는 뭔가 자신들만의 완벽한 타이밍과 방식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스럽게 말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애플의 이러한 신중하면서도 통합적인 AI 접근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는 경쟁사들을 뛰어넘는 성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너무 신중하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경쟁 속에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까요? 이건 정말 애플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겠죠? 자, 오늘 애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열기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 탄탄한 펀더멘털, 그리고 미래의 핵심 과제인 AI 전략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좀 도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논의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17이 촉발한 강력한 교체 수요, 즉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지역별 맞춤 전략과 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같은 실제 판매 데이터를 통해서 점점 실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30%가 넘는 그 경이로운 영업이익률로 대표되는 애플의 아주 견고한 펀더멘털과 재무 안정성 역시 현재의 강세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걸 또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네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지금 애플을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슈퍼사이클은 앞으로 몇 년간 애플의 실적과 주가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애플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다음 챕터, 그 미래는 결국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넘어서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AI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죠. 현재 생성형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져 있다는 시장의 평가는 분명히 애플에게는 약점이고 부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애플에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즉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특유의 통합적인 혁신을 통해서 AI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이자 기회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아이폰 판매가 잘 된다는 것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애플이 AI라는 이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의 사용자 경험을 또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수혜에 주목하시면서도 동시에 애플이 그 AI 전략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와우하게 만드는 그런 사용자 경험의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걸 아주 면밀히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확실한 성공 요인과 미래의 아직은 불확실한 도전 과제, 이 두 가지 측면을 아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그들 특유의 아주 강력하지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생태계 안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정말 완벽하게 융합하는 방식으로 AI를 성공적으로 구현해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사용자들은 애플 기기가 없이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화되고 아주 매끄러운 나만의 AI 비서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험이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어쩌면 지금 시장에서 막 뜨겁게 회자되는 루프 캐피털의 목표 주가 $315는 애플의 또 다른 거대한 성장 시대의 그저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애플이 보여줄 실제 행보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깊이 있는 통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그 통찰의 여정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